세계 정세 해부. 여러분, 이란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파라디스시에서 정권에 반대하던 시위대 50명이 넘게 보안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심각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슬람 정권 보안군이 도요타 차량에 중기관총을 장착해 11번 경찰서 맞은편 인근으로 끌고 오면서 폭발했습니다. 직후 그들은 중화기를 사용해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격렬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인근 병원 영안실이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최신 전개는 상황이 이미 통상적인 시위를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바시즈로 알려진 치안 세력이 거리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전국적으로 투입되어 탄압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러 소식통은 군대가 치명적 폭력으로 진압에 동원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사실상 자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도 테헤란 역시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거대한 군중이 정부 시설 다수를 방화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파한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시설 한 곳이 불길에 휩싸인 것은 국가 선전기구의 위신과 권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부의 많은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의 개입과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란 전역에서 무료 스타링크 접속을 조용히 활성화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망은 당국이 통신을 질식시키는 것을 막고 결정적 순간에 시민들이 영상과 사진, 정보들을 계속 외부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운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금지선을 넘었다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가 중동으로 병력을 긴급 이동시키고 있다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된 다수의 정보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후방지원 항공기들이 미국과 영국의 기지에서 이륙해 중동을 향해 곧장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독립 언론인들은 미국의 델타 포스가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 이미 은밀히 전개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서부 국경지대에서 이란 시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란 상황이 시간마다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도피할 길을 찾는 처지에 몰렸다는 보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시위가 가라앉기는커녕 규모와 강도가 날마다 커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측통은 지금이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란을 지배해온 성직자 권력의 시대가 종말로 들어서고 있으며 세계 앞에는 세속적 세이란 공화국의 출범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를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던 극단적 종교 실험 47년이 막을 내리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큰 충격을 주는 전개도 있었습니다. 이란 최후의 샤의 아들이자 망명 왕세자인 레자 팔라비가 말하라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클럽에서 열린 기도와 정치가 결합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레자 팔라비의 등장이 테헤란에서의 정권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알리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달아나려 한다는 정보 역시 주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테헤란 정권이 비무장 시민에게도 주저없이 발포하고 체포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잔혹하게 탄압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권이 시위대를 계속 살해한다면 미국은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현재 시위의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며 정권 전복을 향한 열기와 의지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중이 너무 커서 압사와 혼란도 발생했고 희생도 컸지만 거리로 나서는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미국 국무부의 페르시아어 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인용한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매우 분명하고 매우 강력하게 통보받았으며 만약 자국민을 살해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선이 넘어질 경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경고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핵심적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세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돈과 석유를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모델이 오래 지속됐지만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흐름과 재정 지원이 끊기면 쿠바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는 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 질서가 끝났다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베네수엘라의 뒷받침이 사라지면 쿠바가 전면적 위기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현재 신호가 쿠바가 위험한 전환점, 심지어 붕괴 위험 앞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션 해니티와의 대화에서 트럼프는 마코 루비오가 쿠바를 아주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니티가 일부 사람들이 이것이 루비오의 보복이라고 농담하자 트럼프는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반농담 같은 대답은 쿠바에 대한 워싱턴의 강경 접근에서 마코 루비오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겨냥한 지상 공격 작전을 직접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며 즉시 전개해 멕시코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그가 주장하는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정면으로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멕시코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며 마약 카르텔은 치안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삶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합법 정부가 저지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무장 범죄 집단이 한 나라를 지배하는 매우 비통한 현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특수작전과 지상 타격을 멕시코 영토 안에서 직접 수행해 범죄 조직을 뿌리째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마약 카르텔을 국가 안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보고 직접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자유군단이 벨고로드를 기습해 러시아의 중형 군수 수송차 15대를 불태웠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2026년 초 러시아 자유군단 저항 세력은 러시아군 부대를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해 적의 군수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치밀하게 계획된 이 기습은 러시아 제350 기계화 보병 연대 소속 군용 차량을 10여 대 이상 파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용 트럭 15대가 전소되었습니다. 이는 병력과 탄약, 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재사용도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 부대의 기동 능력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방화는 벨고로드 지역의 코체구리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은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군수 중계와 증원 병력 집결 거점으로 사용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다수의 수송 수단을 잃으면서 제350연대는 병력 이동과 탄약 보급을 신속히 수행할 능력이 거의 사라졌고 그 결과 현장에서의 전투 효율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350 기계화 보병연대는 제27 사단 예하로 체첸과 조지아,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여러 대형 분쟁에 참여해온 부대입니다. 현재 전쟁에서 이 연대는 쿠피안스크 지역에 전개되었고 신키오카 인근의 격전에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잃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오레시니크가 실전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러분, 밤사이 러시아의 공습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을 물과 난방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고 때마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은 자포리자 지역에 광범위한 정전을 일으켜 수천 가구가 전기와 난방 없이 버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저장고와 정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반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목표는 모스크바의 핵심 에너지 수입원을 끊고 러시아 국내의 연료 부족을 만들어 상대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벨고로드와 인근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변전소와 열병 합발전소 한 곳을 타격해 도시 전체가 정전에 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무기가 서부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의 한 인프라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타격 직전 전국적으로 공습 경보가 울렸고 현지 주민들은 연속된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큼의 방공 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수백 대의 UAV도 계속 키 이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 밖에서 말을 인터넷 이동 기지로 활용하는 믿기 힘든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말을 이용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전장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과 사진에는 거친 용접으로 만든 금속 프레임을 말에 장착하고 그 위에 스타링크를 고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이한 결합은 21세기 기술과 자동차 이전 시대 운송 방식이 뒤섞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상전이 가장 치열한 돈바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는 UAV가 만든 파괴지대가 전선 인근 수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차량 기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보병의 도보 운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나귀와 말 같은 짐승을 이용해 식량과 탄약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수송에 그치지 않고 최근 러시아는 이동 중에도 위성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말에 스타링크 장비를 싣고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방식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치를 계속 바꿔야 하는 운용팀을 지원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말에는 말을 탄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연이어 받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사와 말이 직접 타격으로 즉시 제거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말이 넘어지자 병사가 달아나려다 쓰러진 뒤 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은 스타링크 같은 기술을 걸치더라도 정밀 화력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기병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포크로스크 전선의 화염은 하루 약 50차례 교전이 벌어지는 가장 잔혹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방향이 전선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 상황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평균 50건의 크고 작은 교전이 기록되어 전투 강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라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들과 직접 협의하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예비 전력을 계속 투입해 압박을 강화하고 취약점을 탐색하며 공격의 속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투와 기습, 연속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부대는 상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러시아 측의 병력과 전쟁 장비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BRS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미르노후라드에서는 방어군이 전선을 굳건히 유지하고 능동 방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군단과 여단 지휘부의 구체 임무를 명확히 부여했으며 방어 체계의 견고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보급과 증원의 필수적인 핵심 후방 보급로가 항상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장기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됩니다. 포크로우스크 방향의 전투는 극도로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지만 우크라이나 부대는 단호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어군의 인내와 규율 그리고 단결 정신이 러시아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하는 미국의 특별급습 작전에서 미군 헬기가 심각하게 파손됐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미국이 카라카스에서 목표에 접근하던 과정에서 대형 군용 헬기 MH-47 치누크가 큰 손상을 입었으며 이 기종은 고위험 특수작전에서 공격과 수송 임무에 쓰이는 쌍해 전익 헬기입니다. 미국 측 정보에 따르면 이 헬기는 마두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지 인근에서 베네수엘라 측 화력에 피격되었습니다. 특히 헬기 지휘관이자 작전 전체의 계획 장교였던 인물은 다리에 3발을 맞았지만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헬기를 추락시키지 않고 조종을 계속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버텼다고 합니다. 심각한 손상과 불안정 속에서도 MH-47은 비행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승무원은 예정된 지점에 착륙해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이후 파손된 헬기를 전투 구역에서 이탈시켜 베네수엘라 해상에 있던 상륙함 이오지마로 복귀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미 합참의장 케인 대장은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 같은 작전에서 단 하나의 구성 요소라도 삐끗하면 전체 작전이 실패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치누크의 손상은 작전의 위험도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전투 편지 안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미국은 작전 중 일부 군인이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임무의 격렬함과 더불어 미군이 상황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철수한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을 더 많이 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5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열렬히 환대하며 모든 행운을 빌고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를 감시 아래 두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 뒤 푸틴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마두로가 뉴욕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크렘린은 서반구에서 워싱턴의 지배적 역할을 확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쪽을 택한 듯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체포가 러시아의 동맹 신뢰도를 확실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검열과 차단을 가장 많이 실행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중단 시간은 37,166시간에 달했고 약 1억 4,600만 명의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의 의도적 인터넷 제한 조치를 추적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톱10 VPN의 연례 보고서에서 집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 차단 시간 기준으로 러시아는 뒤따르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톱10 VPN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차단, 이동통신 중단,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의 선택적 대역폭 축소로 인해 러시아가 2025년에 부담한 경제 피해가 119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순위표에 오른 다른 모든 국가의 피해를 합친 약 78억 달러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2025년 인터넷 통제 물결은
규모와 기술적 정교함 모두에서 전례가 없다고 묘사됩니다. 단발성 사건에 맞춘 짧은 차단이 아니라 전국적 단절과 서비스별 선택적 속도 제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직접 개입을 결합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60억 달러 규모의 사기 제국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이어집니다. 타이즈 그룹 뒤에 주모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천재로 알려진 인물은 타이즈 그룹의 배우로 지목되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통신 사기 거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태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와 수배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천지의 통신 사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혼자 구축한 불법 생산 제국만으로도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압수한 비트코인만 해도 가치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해 통신 사기 범죄 관련 자산 압수로는 기록적인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네트워크의 연간 수익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불법 자금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중개 경로를 거쳐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 즉 이른바 최고 권력 가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현재 천지는 중국으로 송환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유포된 영상에는 그가 검은 모자로 머리를 가린 채 비행기에서 호송되고 이후 대형 버스에 태워져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체포로 천주의 통신 사기 제국은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부상과 몰락 전 과정은 영화로 만들어도 마피아 영화보다 더 극적일 것이며 한층 더 어둡고 끔찍할 것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천지는 막대한 불법 자금 흐름을 조종했을 뿐 아니라 과거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력 충돌을 배후에서 촉발한 인물로도 거론됩니다.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해 태국 총리가 사임에 이르렀다는 주장까지 뒤따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개인 한 명의 영향력이 지역과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지 사건은 중국과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국, 영국은 물론 태평양의 일부 도서 국가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영향 범위가 매우 넓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평가는 중국 공산당이 천지를 보호 차원에서 체포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중국과 캄보디아의 고위층과 관련된 지나치게 많은 어두운 비밀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가 미국으로 송환되었다면 통신 사기 체계에 대한 진술이 중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러분, 2026년 초 어두운 세력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권 붕괴 위험 앞에 서 있고 러시아는 동맹을 보호할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하메네이가 도망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마두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과연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